안녕하십니까. 오 박사입니다. 선생님들 식사는 든든하게 하셨는지요? 저는 오늘 아침 낡은 앨범을 정리하다가 문득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자동차가 꽉 들어찬 지금의 대한민국 풍경.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꿈속에서조차 상상하기 힘들었던 기적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마 우리 선생님들의 가슴 한구석을 찌릿하게 그리고 심장을 뜨겁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이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입을 꾹 다물고 오직 듣기만 했던 회의가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절, 모두가 숨죽이고 있던 그 엄혹한 시절의 말입니다. 다들 그 시절 대통령이라고 하면 지시봉을 잡고 소리를 지르거나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며 불호령을 내리는 무서운 모습만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역사의 뒷페이지, 그 장막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전혀 다른 장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젊은 날 청춘을 바쳐 흘렸던 그 뜨거운 피와 땀은 그저 운이 좋아서 혹은 시대 흐름을 잘 타서 얻어 걸린 우연으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죽기 살기로 이뤄낸 한강의 기적이 진짜 실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덕택이나 요행으로 치부된다면 그보다 억울하고 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살았어? 라고 물어볼 때 당당하게 우리가 이런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이 나라를 만들었다 라고 설명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참 답답하시죠? 젊은 사람들은 우리 보고 꼰대라고 하고 그저 좋은 시절 타고 나서 꿀빤 세대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집값이 올랐느니 일자리가 많았느니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시절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말입니다. 쌀이 없어서 밀가루 반죽으로 배를 채우고 동생들 학비 벌겠다고 낯선 타지공단 쪽방에서 새우잠을 잤던 그 기억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지 않으십니까? 죽도록 일해서 이 나라를 이만큼 세워놨는데 정작 주인공 대접은커녕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으니 속이 문드러질 지경입니다. 훈수 좀 두려고 하면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귀를 막아버리니 어디 가서 말 붙이기도 무섭습니다. 저도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가슴만 답답해지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 진실을 알고 나면 그 억울함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가슴 벅찬 자부심이 차오를 겁니다. 우리 세대가 선택했던 그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해서 미국의 원조 밀가루가 없으면 밥도 못 먹던 우리가 어떻게 불과 30년 만에 세계가 놀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었는지 그 기적의 비밀을 아주 깊이 있게 뼛속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그날의 청와대 회의실, 그리고 치열했던 삶의 현장으로 저와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시죠.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실패를 인정하고 계획을 뒤집는 놀라운 유연함에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1962년에 발표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억나십니까? 아마 다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동네마다 잘 살아보세 노래가 울려 퍼지고 벽마다 증산 수출 건설 같은 표어들이 붙어있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의 원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처음에는 수출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차이 안 된 시점이라 기술도 없고 공장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운 첫 번째 목표는 아주 소박했습니다.
바로 수입 대체 산업화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남의 나라 물건 비싸게 사 쓰지 말고 우리가 쓸 건 우리가 만들어서 아껴 쓰자는 거였습니다. 치약도 비누도 옷감도 비료도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쓰자는 자립경제가 목표였던 겁니다. 당시 남미나 다른 못 사는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땠습니까? 그게 됩니까? 기계도 없고 원료도 없는데 공장을 어떻게 돌립니까? 공장을 돌리려면 기계를 사와야 하는데 기계를 살 달러가 없었습니다. 빚을 내서 공장을 지어놔도 기술이 부족하니 불량품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1962년에 야심차게 화폐 개혁도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경제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보릿고개는 여전했고 중흥기면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거기서 주저앉았어야 했습니다. 아마 정부가 자존심을 세우며 그 계획을 고집했다면 우리는 지금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정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민간에서, 바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놀라운 일들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어머님들, 누님들이 곱게 기른 머리카락을 잘라 엿 바꿔 먹던 시절 말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이 미국에서 대박이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구로공단, 창원공단의 여공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밤새 재봉틀을 돌려 만든 싸구려 셔츠가 합한 조각들이 외국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징어 팔고 텅스텐 팔던 나라가 갑자기 가발을 팔고 인형을 팔고 신발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정부 관료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라, 우리가 계획한 건 내수였는데 박단에다 파니까 돈이 되네 하고 무릎을 탁 친 겁니다. 우리가 살 길은 안에서 아끼는 게 아니라 밖에서 벌어오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보통 권위적인 리더나 꽉 막힌 공무원 조직이라면 야, 시키는 대로 해 계획 수정은 없어. 어디서 건방지게 딴짓이야 하고 고집을 피웠을 겁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달랐습니다. 1964년 정부는 기존 계획을 과감하게 뜯어 고칩니다. 수백 페이지짜리 계획서를 책상 밑으로 던져버리고 새로운 깃발을 듭니다. 이제부터는 내수가 아니다. 무조건 수출이다. 밖으로 나가자. 어떻습니까? 정말 소름 돋게 빠른 태세 전환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가진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고 길이 막히면 뚫고 가는 그 유연한 말입니다. 그때부터 정부는 가발이 잘 팔리면 가발 공장에 전기를 먼저 넣어주고 합판이 잘 팔리면 합판 공장에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돈 되는 쪽으로 모든 국가의 에너지를 몰아넣은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속도전이라고도 하고 선택과 집중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서류 가방 하나 들고 말도 안 통하는 외국으로 나가서 물건 팔아오던 종합상사맨들 기억나십니까? 샘플 가방 베개 삼아 공항 로비에서 자면서 오더를 따냈던 그분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물건을 제 날짜 맞추기 위해 밤샘을 밥 먹듯이 했던 생산직 근로자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정부가 처음에 세운 계획표만 고집했다면 지금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은 태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가 한국은 국가가 시키는 대로만 억지로 해서 컸다고 폄하한다면 당당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야,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계획조차 바꿀 줄 아는 유연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어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거짓말하지 않는 냉정한 숫자에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1960년대와 70년대 매년 11월 30일이면 열리던 수출의 날 행사 기억나십니까? 시민회관이나 세종문화회관에 대통령부터 기업 총수들까지 모여서 1억 불 달성, 100억 불 달성 기념하며 팡파르를 울리고 뉴스에서는 매일 수출 전선 이상 없다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광화문에 커다란 수출탑이 세워지고 그해 수출왕에게 훈장을 달아주던 그 장면. 아마 흑백 텔레비전으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의심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거 다 정부가 국민들 기죽이지 않으려고 숫자 뻥튀기 한 거 아닐까? 독재 정권이니까 자기들 치적 자랑하려고 부풀린 거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와 비슷하게 가난했던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실제로 통계 조작을 밥 먹듯이 했으니까요. 가까운 북한의 천리마 운동이나 구소련의 계획 경제를 한번 보십시오. 지방 관리들이 지도자한테 잘 보이려고 올해 쌀을 이만큼 생산했습니다. 트랙터를 1000대 만들었습니다. 라고 허위 보고를 올립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창고는 비어있고 기계는 고철 덩어리거나 아예 부속이 없어서 움직이지도 않는 가짜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량이라는 건 공장 문 닫아 걸고 내부에서 장부만 조작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시하는 사람만 매수하면 끝이니까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지표가 바로 수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수출은 우리 혼자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산항에서 물건을 배에 실어 보내면 그걸 사가는 미국 LA 항구, 일본 요코하마 항구 세관에도 기록이 남습니다. 즉, 교차 검증이 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 국가가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뻥을 칠래야 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경제 성장을 믿어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계가 투명했기 때문입니다. 매달 청와대 상황실 벽에 붙어 있던 빨간색, 파란색 수출 실적 그래프. 그건 가감없는 우리 경제의 벌거벗은 민낯이었습니다. 잘한 달은 잘한 대로, 못한 달은 못한 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정직한 숫자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확신합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 공무원들은 책상머리가 아니라 현장으로 뛰어나가야 했고, 기업들은 가짜 물건이 아니라 진짜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1964년에 수출 1억 불이었던 것이 1977년에 그 꿈 같던 100억 불을 돌파하고 1991년에는 674억 불이 되었습니다. 무려 600배가 넘는 성장입니다. 이 숫자가 위대한 이유는 단 1달러도 조작되지 않은 우리 선생님들이 구로공단에서 밤새 미싱 돌리고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모래바람 마시며 벌어들인 진짜 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룬 성과는 거품이 아닙니다. 피와 땀으로 만든 진짜 실력입니다.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는 떳떳한 성적표인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인 당시 청와대 회의실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수출진흥학 대회입니다. 1965년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서거하기 전까지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주재했던 이 회의는 당시 대한민국 경제의 야전 사령부이자 작전 상황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보통 독재 시절의 회의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는 시원한 방에서 대통령이 가장 높은 의자에 근엄하게 앉아있고
지시봉으로 지도를 탁탁 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호통치고, 장관들은 벌벌 떨면서 고개 숙이고 받아 적는 모습. 아마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장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회의록과 참석했던 분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실제 모습은 우리의 상상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당시 회의실은 지금처럼 시설이 좋지 않아서 여름이면 선풍기 몇 대가 돌아가는 찜통 더위였습니다. 그 좁은 회의실에 대통령부터 장관, 은행장, 무역협회장, 그리고 기업 사장들까지 빽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땀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회의는 시작됩니다. 이 회의는 보통 아침 9시나 10시쯤 시작해서 2시간 정도 진행되었는데요. 놀랍게도 대통령은 그 긴 시간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대통령은 뭘 했느냐고요? 먼저 상공부 장관이 나와서 이번 달 수출 현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이어서 외무부 장관이 지금 세계 시장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죠. 그리고 나면 진짜 회의가 시작됩니다. 기업인들과 실무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산에서 신발 공장을 하는 사장님이 손을 번쩍 들고 말합니다. 대통령 각하, 저희가 이번에 미국에 운동화를 팔려고 계약까지 다 했는데 원자재 수입 규제 때문에 고물을 못 들여오고 있습니다. 세관에서 도장을 안 찍어줍니다. 이러다가 납기일 놓치면 위약금 물고 회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 말을 들은 대통령은 가만히 관세청장이나 재무부 장관을 쳐다봅니다. 무언의 압박이죠. 그러면 해당 관료가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각하 규정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고 우물쭈물하면 대통령이 짧게 한마디 합니다. 수출한다는데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 관료가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당장 조치해서 내일까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문제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책이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몇 달 걸릴 서류 작업이 그 자리에서 몇 분 만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실무적인 대화가 오가는 2시간 동안 대통령은 그저 묵묵히 듣고 수첩에 깨알같이 메모하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날 때쯤 딱 10분 정도 마이크를 잡고 총평을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선생님들 경청이라는 말 아시죠? 귀 기울여 듣는다는 뜻입니다. 리더가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한다고 착각하고 시시콜콜 간섭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합니다. 시키는 것만 하게 되죠. 창의성도 죽고 열정도 죽습니다. 하지만 리더가 전문가들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래, 당신 말이 맞다면 내 이름으로 밀어줄 테니 한번 해보시오 하고 힘을 실어줄 때 조직은 폭발적인 힘을 냅니다. 물론 그 시절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공과 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민주주의가 억압받았던 아픈 역사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 국민들 밥 굶지 않게 하기 위해 지도자가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2시간 내내 듣고 있었다는 그 시스템 하나만큼은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공무원들은 며칠 밤을 새워 자료를 만들었고 기업인들은 오더를 따내기 위해 낡은 가방 하나 들고 지구 반바퀴를 돌았습니다. 청와대 회의실의 2시간은 조용했을지 몰라도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의 치열한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최전선에서 총 대신 공구를 들고 방패 대신 서류 가방을 들고 싸웠던 위대한 전사들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입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 기적의 숨겨진 비밀 3가지를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첫째, 처음 세운 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을 때 자존심 부리지 않고 수출로 방향을 튼 유연함이 있었습니다. 둘째, 조작할 수 없는 정직한 수출 통계를 목표로 삼아 거짓 없는 진짜 실력을 키웠습니다. 셋째,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기보다 실무자와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듣는 경청의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하셔도 어디 가서 누가 요즘 경제가 어쩌고 옛날엔 운이 좋았고 하는 소리를 할 때 아주 품격 있고 논리정연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한번 들어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마디가 굵어진 거친 손. 그 속에 대한민국의 위대한 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960년대 가발 공장에서, 봉제 공장에서 하얀 먼지를 마시며 재봉틀을 돌리던 누님들의 손끝이, 1970년대 베트남의 습한 정글과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을 온몸으로 맞던 형님들의 어깨가, 그리고 1980년대 넥타이 메고 07 가방 들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던 그 뜨거운 열정이 모여서 지금의 이 번영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헬조선이다, 이번 생은 망했다 라고 자주 섞인 말을 할 때 너무 나무라지만 마시고 따뜻하게 안아주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전쟁폐허 맨 땅에서도 꽃을 피웠단다. 실패해도 괜찮다. 처음에 세운 계획이 틀어지면 수정하면 되고, 넘어지면 털고 일어나서 다시 뛰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너희에게는 우리 피가 흐르고 있으니 분명 잘 해낼 거다 라고 말이죠. 오늘 제 이야기가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잃어버린 자부심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위대한 역사의 증인이자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옛 추억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끼리라도 서로의 노고를 알아주고 박수 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우리 선생님들의 가슴을 뜨겁게 할 살아있는 현대사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